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 작은 동맹국 앞에서 무릎 꿇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당당히 거절한 이 나라. 사실 이들은 미국의 핵심 군사 전략을 좌우하고 첨단 미사일 생산에 숨통을 쥐고 있으며 심지어 거대한 해군 함정조차 이들의 손길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자랑스러운 제조업 절반이 바로 이 나라 없이는 마비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까지 나왔죠. 세계는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입니다. 저는 현재 국제정책연구소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국에서 근무했었죠. 워싱턴의 번잡함 속에서도 저는 늘 본질을 꿰뚫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워싱턴의 작은 사무실은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국무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린에게서 메일을 한 통 받았거든요. 그 메일은 짧고 간결했지만 내용은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려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니 상상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였으니까요. 믿을 수 없어서 즉시 한국 뉴스 채널을 검색해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경제전략연구소 태준 소장님이 나와서 미국의 요구를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미국의 요구는 투자가 아니라 강탈에 가깝다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준 소장님은 미국이 투자처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45일 이내 현금 납부를 요구하며 사업 실패 시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조목조목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연구소 내부 문서들을 뒤져보았습니다. 태준 소장님의 주장이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무려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어요. 45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과거 한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떠올렸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던 기억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도움을 갈구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거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출이나 보증 방식의 점진적 투자, 그리고 투자처 결정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를 조건은 이미 정해졌다. 며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한 거부라는 헤드라인으로 백악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었죠. 일본 집권당의 아키 위원장도 미국의 불평등한 요구에 대한 일본 내부의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벤 박사님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읽으며 저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잃고 통화 스와프조차 없이 경제 위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면서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펜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오판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장의 끝이 흐려지며 깊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오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이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늦은 밤, 어둠이 깔린 사무실에서 저는 국방부 정보분석관 카일에게서 받은 비공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평택기지 전략 분석이었죠. 첨부된 파일은 익숙한 한반도 지도를 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지도의 중심은 평택이었고 그 주변으로 동심원처럼 거리 표시가 그려져 있었어요. 제 눈은 자연스레 평택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에 고정되었습니다. 985km.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인 1000km 안에 베이징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평택 기지가 베이징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서는 2025년 군산 공군 기지에 배치될 MQ-9 리퍼 무인 정찰기 대대가 1200km의 작전 반경으로 베이징, 산동반도, 동중국해 전역을 감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카일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북한 감시에 1200km 반경이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분명 중국 해군, 특히 산동반도의 북해 함대 기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택이 중국 포위망의 핵심 거점이며 주한미군 없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성립할 수 없다. 고 강조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실현 불가능한 허세에 불과하다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에 이 지도를 보여주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기지 소유권을 내가 가지면 안 돼. 라고 반응했다는 카일의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실제로는 철수 의사가 없음을 방증하는 듯 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150km에 불과했던 거리를 떠올리자 베이징에서 985km 떨어진 미군 기지가 중국에 얼마나 위협적일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임을 깨달은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입수한 미국 싱크탱크 CSIS 보고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군사기지는 대체 가능하지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깝고 산동반도와 대한해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완성되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리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저의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국가안보연구원 지환연구원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압도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환연구원님은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뿐이며 주한미군 28,500명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는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탈퇴하고 핵무장을 단행할 것이며 이는 몇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측하셨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핵보유국이 되고 이는 곧 미국 패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제게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능한 세 가지 이유로 평택의 베이징 근접성, 제1돌연선 붕괴, 한국 핵무장 시 미국 패권 종말을 노트에 정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5년간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우리의 중국 포위망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이었고 한국은 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군전략연구소 동료 조이에게서 미중 해군 경쟁. 우리가 놓친 것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 안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해군이 370척으로 미 해군 297척보다 척수에서 앞선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죠. 해군 함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한 척은 작전 중, 한 척은 휴식 및 훈련 중, 한 척은 수리 중에 따라 실제 작전 투입 가능한 미 해군 함정은 약 100척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수리 능력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사실상 붕괴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 0.1%에 불과했고 매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수백 척의 함정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이 함정들은 어디서 수리되는 것일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했죠. 53%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제대로 된 배 한 척도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참담한 현실에 저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 상당수가 한국에서 전기 수리를 받고 있다는 조이의 확인은 미국의 해양 패권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조이에게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LNG선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쇠빙 LNG선은 한국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지스함이나 잠수함 같은 최첨단 군함 건조 능력도 뛰어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 해군 함정 수리를 거부한다면 미 해군의 작전 가능 함정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문구에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이는 한국이 동맹국이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조달청의 비공개 보고서 미국 조선업 재건 가능성 분석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결론을 마주했죠. 숙련 인력 부족, 노후화된 인프라, 잃어버린 경쟁력,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격차 심화가 그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2년 걸리는 LNG선 건조가 미국에서는 5년 이상 걸리고 비용은 2배 이상이라는 현실은 미국 조선 산업의 회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선업 재건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미국의 해양 패권이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군함 건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기술 이전을 통해 미국이 자체 건조 능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국이 과연 응해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형 조선사의 현우 팀장님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저는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이 한국이 50년간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핵심 기술이며 적절한 보상 없이는 넘겨주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우 팀장님은 미국은 용접공 1명 키우는데 5년, 설계 엔지니어는 10년이 걸리는 심각한 인력 문제에 직면해 있어 기술을 넘겨받아도 10년 안에는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중국에게 해양 패권을 내주는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다고 단언하셨죠.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30년까지 함정수를 450척으로 늘릴 계획이고 미국은 현재 수준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은 연간 10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지만 미국은 10척도 어렵다는 현실은 미중 전쟁 시 미국이 손실된 함정을 보충할 수 없어 소모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해양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한국 없이는 함정 유지 보수도 신규 건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쓰디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 동아시아 핵 확산 시나리오에 참석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님의 발표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었죠. 첫 번째는 한국의 재래식 군비 증강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핵 위협에는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제10조에는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운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 통보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는 명백한 비상사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연구원님은 설명했습니다. 발표자님은 한국이 이미 원자력 발전, 우라늄 농축, 사거리 800km 이상의 현무, 미사일 기술 등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므로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할 것이고 대만 또한 중국의 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억지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패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섬뜩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의미를 잃고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며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님께 이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거의 확실하다. 는 단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고 단언하며 백악관과 국방부 모두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임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허한 협상 카드일 뿐이며 한국 또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발표가 한국의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 핵무장,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후 입수한 CIA 보고서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더욱 상세히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 기술과 우라늄 농축 기술 보유, 현무 시리즈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6개월 내 5발에서 10발, 1년 내 20발에서 30발, 5년 내 100발 이상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군사적 옵션,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모두 효과적이지 않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핵무장 카드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때마다 한국은 우리는 핵무장하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대응할 수 있고 그 순간 미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 주한미군 철수 시 독자적 핵무장에 76%가 찬성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핵무장 필요성에 68%가 찬성하는 등 한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죠.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용히 우아하게라고 노트에 기록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발행한 미국 국방산업에 숨겨진 취약점 핵심 광물 의존도 분석 보고서를 읽었을 때 저는 충격으로 인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4가지 핵심 광물인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안티모니 없이는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텅스텐은 미사일 탄두의 관통력 향상에, 비스무트는 추진체 핵심 소재에, 인듐은 유도 시스템 센서에, 안티모니는 웨핀 에어 코팅에 각각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광물들의 수입 의존도였습니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2.1%, 인듐 15.9%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을 4배 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고서는 현재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으로는 2배 증산도 어렵고 4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른 수입처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러시아는 제재 중이며 볼리비아나 페루는 생산량이 너무 적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냉정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조달 담당자 에단에게 전화하여 텅스텐 수급 상황을 물었습니다. 에단은 최악이라는 말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국내 수요 충당도 빠듯하다며 추가 공급을 거부하고 가격을 30%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30% 인상은 엄청난 비용 증가를 의미했으며 만약 한국이 정말 거부한다면 미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단의 솔직한 상황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텅스텐 45%라는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 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익명으로 입수한 백악관 NSC 내부 메모. 한국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시나리오는 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메모는 한국이 텅스텐과 비스무트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사일 생산이 즉시 중단되고 3개월 내에 미사일 생산 제로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50% 감축 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증산 계획은 포기되고 현재 수준 유지도 불가능하며 30% 가격 인상은 국방 예산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메모의 결론은 한국은 우리 국방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다며 협상에서 한국에 과도한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자원경제연구원의 예지 연구원님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의 텅스텐 생산량이 한정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생산 확대를 위한 거액 투자를 꺼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지 연구원님은 신뢰와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시며 한국 정부 역시 텅스텐이 전략 자산임을 알고 있어 함부로 공급 확대할 이유가 없다. 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 육군 미사일 사령부 브리핑에서 육군 전략 미사일 개발단장 릭 대령님의 솔직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텅스텐 양이 현재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의 3배에 달하며 한국이 거부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구형 무기로 중국과 경쟁해야 하여 패배를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텅스텐 45%, 비스무트 42% 등의 숫자가 한국은 우리의 미사일 생산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한국 없이는 국방 산업이 마비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트럼프는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실은 우리가 한국에게 애원해야 할 상황. 이라며 아이러니한 현실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긴급 보고서 대한국 관세 부과 시 미국 산업 영향평가를 손에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요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제조업의 52%가 6개월 이내 생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과반수가 한국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고서는 산업별로 상세히 분석해 주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수입 메모리 반도체의 67%가 한국산이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 대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센서 등 한국산 부품 의존도가 34%에 달하며 GM, 포드 등 주요 제조사들이 한국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조선산업은 앞서 확인했듯 미 해군 함정 수리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고요.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OLED 및 고급 LCD 패널의 80% 이상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미국의 산업 근간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통해 1개월 차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3개월 차에는 한국 기업의 수출 축소 및 대체 시장 모색, 6개월 차에는 미국 제조업의 원자재 및 부품 부족 심화로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고 1년 차에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급락 및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보복 조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수출 타격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미국 국방 산업 마비, 미 해군 함정 수리 거부로 인한 작전 능력 저하까지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 자해 행위이며 한국도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고 단기간 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국 관세 부과를 제고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담당자에게 이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답하더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안 믿고 자기 직감만 믿는다며 한탄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의 자동차 부품 공장 총괄 매니저 페이지님과 텍사스 반도체 클러스터 기술 고문 시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부과의 실제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공장은 한국산 배터리 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적자로 전환되어 공장 문을 닫고 35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페이지님은 토로하셨습니다. 텍사스 공장 역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고성능 메모리 칩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을 잃고 결국 중국을 돕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시드님은 경고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전국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당 상원무역위원회 위원장 된 의원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께서 대한국 관세 부과가 오하이오, 미시간 등 스윙 스테이트의 러스트 벨트를 초토화시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그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경고에도 숫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이 먼저 항복할 겁니다라며 현실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국 정책의 전략적 오판과 그 결과라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약한 동맹국으로 오판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 국방 산업, 제조업에 필수적이며 핵무장 카드, 텅스텐 수출 통제 카드, 함정, 수리 거부 카드 등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관세, 주한미군 철수 카드 등은 공허하며 미국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이며 한국이 강자라고 명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파일명을 진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로 저장했지만 백악관은 읽지 않을 것이고 의회는 권한이 없으며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아직 현직 공무원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저는 이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언젠가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며 워싱턴의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오 박사님의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진실을 마주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약한 동맹으로 오판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국방,
그리고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최첨단 조선 기술과 미사일 핵심 광물이 한국에 달려 있으며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의 자해 행위가 될 거라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어요. 저 또한 이 내용을 접하며 한국의 진정한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